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북한이 ICBM과 함께 방사포 도발을 번갈아 감행하고 있습니다. 화성 15형 발사 후 이틀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맞불 성격의 의도로 해석되고 있는데 김여정 부부장은 남측의 평가를 일일이 반박하며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에 파견된 우리 긴급구호대 일진이 이진과 임무를 교대하고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귀국길에 이들을 울린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구호대가 눈시울을 붉힌 이유 전해드리고 일진 긴급구호대장에게 직접 현지 구호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큐 오늘도 날선 공방이 한창인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일주일 앞두고 인질극에 또 윤사부 일체까지 주고받는 말이 상당히 거칩니다. 잠시 후 두 번째 TV 토론에 나서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이른바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의혹과 윤심 논란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딱 일주일 뒤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신경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에 접수되면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리고 다음 주 표결 처리가 예정돼 있는데요. 여야 공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만일 부결되면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직 대통령들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갔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못 가겠다고 민주당과 국회를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냐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재명 의원이 마땅한 죄값을 치르도록 하십시오. 반면 민주당은 내부 결속과 이탈표 방지에 주력하는 동시에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국회는 당연히 열어야 하는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사부 일체로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는 반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거론조차 않고 민생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50억 클럽 무죄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던 여당 지도부가 야당 대표 죽이기엔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비명계 일부에선 여전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뒤에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구속영장 분석 결과를 공유한 뒤 당내 의견을 수렴합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오늘 두 번째 TV 토론에 나서죠. 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4명의 당대표 후보들은 1시간 반 뒤인 오후 5시 반 MBN 주간 방송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토론회를 앞두고 후보 간 신경전도 치열한데요. 김기현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에게 제기된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의혹에 대해 이미 혐의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며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김 후보 측은 당 선관위의 의혹을 검증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아무것도 혐의가 없는 것이 다 증명된 사안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 계속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는 권고히 말씀드립니다.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의 해명에 핵심은 땅을 언제 샀는지가 아니라 왜 도로를 김 후보 땅으로 휘어지도록 바꿨는지가 중요한 거라며 김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제가 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거 없는 비방을 하면 안 되죠. 저는 당을 위해서 또 김기현 후보를 위해서 바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별다른 일정 없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책임당원 선거인단제나 배심원제 같은 공천 공약을 앞세울 계획입니다. 다만 자신을 향한 김기현 후보의 정통성 비판에는 연대 포용 탕평, 일명 연포탕을 강조한 김 후보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 참석한 천하람 후보는 이른바 윤핵관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김기현 후보 발언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냐며 비판하는가 하면 오늘 투표하면 안철수 후보를 가볍게 추월했을 것이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의 성인 남녀 2,504명에게 설문한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3.5%포인트가 오른 40.4%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2.8%포인트 내린 57.5%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1월 첫 주 이후 30%대 중후반을 기록하다가 6주 만에 40%대를 회복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간 집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면서 민생과 경제 문제에 정책과 메시지를 집중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2.5%포인트 오른 45%, 더불어민주당이 2.9%포인트 내린 39.9%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명예훼손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한남동 관저 CCTV 확보를 위해서 국방부의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고 CCTV가 30일 만에 삭제됐다는 국방부의 주장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도 피고 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정의당이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은 오늘 소속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과 연계하며 정의당 제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50억 클럽 특검을 먼저 처리하고 불가피하다면 김건희 특검도 처리하면 된다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틀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발사 사실을 즉각 보도하며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초대형 방사포를 쐈다고 밝혔는데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그제 ICBM 발사는 남한에 정찰기가 없을 때 진행된 것이라며 정찰 공백 시점을 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초대형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이번에 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부터 7시 11분까지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미사일은 각각 390여 킬로미터와 34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고 세부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틀 만에 올해 세 번째 도발에 나선 건 어제 실시한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가 이례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해 600mm 방사포를 동원한 사격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600mm 방사포는 최신형 다연발 정밀 공격 무기 체계로 4발의 폭발 위력으로 적의 작전 비행장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600mm 방사포를 그러니까 우리의 작전 비행장당 한 문 4발씩 할당해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미사일 비행거리를 고려하면 오늘 발사는 청주 F-35A 기지나 군산 미 공군기지를 타격 가상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또 이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 수단이라는 표현으로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현재는 전술핵 탑재가 제한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그런 소형화를 위해서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자신들이 발사한 ICBM에 대해서 우리 평가를 반박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죠.
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오늘 아침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에 전개한 미군의 전략 자산이 자신들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있다면서 직간접적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태평양을 자신들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그제 발사한 ICBM 화성 15형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북한 ICBM 기술 수준이 명령 하달 후 미사일 발사까지 9시간 22분이 소요되는 수준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비난했는데요. 그제 발사는 안전조치를 한 뒤 기상 조건 등을 고려했고 특히 공중 정찰에 동원됐던 우리 군의 정찰기 7대가 다 내려앉은 오후 3시 30분부터 저녁 7시 45분 사이에 시간을 골라서 기습적으로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 관계자는 항공 정찰 자산 이외에 위성 등 다른 자산도 있다면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직후 포착 사실을 신속하게 공지한 것이 우리가 사전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정찰 능력이 있는데도 굳이 정찰기만 언급한 건 우리의 정보 능력을 낮추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2차장, 관계 비서관들이 참석을 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받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나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대북 독자 제재로 이로써 독자 제재 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곳으로 늘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도발 이후 최단 기간에 이루어진 독자 제재 지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북한이 지난 토요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데 이어서 이틀 만인 오늘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한 겁니다. 올해 들어 3번째 도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오늘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도발, 또 여기에 대한 한미의 대응 훈련, 또 거기에 이은 추가 도발, 이런 악순환의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오늘 도발은 어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의식한 반발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조선중앙통신이 그렇게 말했고요. 그 지난해 보면은 네. 이제 지난해 10월 이후부터는 북한이 도발에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 한미연합 훈련을 하거나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 배치가 되면 그동안 잠잠했었는데 네. 지난해 10월부터는 매번 맞대응을 합니다. 심지어는 통상적인 포병훈련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네. 9.19 군사분야 합의까지 위반해 가면서. 그런데 이제 2월 8일까지 열병식 있을 때까지는 잠잠했어요. 1월 1일 날 쏜 방사포는 예정된 거예요. 도발이라기보다는 성능 검정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8일 날 ICBM 발사한 건 네. 이제 한미의 동향에 대한 경고성 전략적 도발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이번에 쏜 방사포는 이제 한미가 여기에 대응해서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공군훈련을 하니까 바로 이제 맞대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조선중앙통신도 이 방사포가 한 문당 이제 발사관이 4개가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4개를 쏘면 비행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방사포가 전술핵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전술핵은 한 발만 쏴도 비행장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4발을 쏴야만 된다는 얘기는 본인들은 이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네. 국방부 입장대로 현재까지는 이 방사포는 태생적으로 네. 핵탄두 탑재가 어렵고요. 또 정밀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고가 핵탄두를 굳이 방사포에 쏠 이유가 없거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에 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과장도 섞여 있고 네. 어찌됐건 우려가 되는 건 이제 한미의 군사적 대응에 이제 매번 북한이 대응을 하는 모습을 그런 양상을 보일 겁니다. 향후에는.
어제 이제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도 북한의 ICBM에 대한 맞대응이었거든요. 예. 자, 그럼 이후 좀 과정을 한번 그런 패턴으로 예측해 본다면 다음 도발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이제 지금 여러 번 얘기했죠. 네. 임무성 담화도 있고 김여정 담화도 있고 네. 조선중앙통신도 또 얘기를 했고 예. 이제 맞대응을 한다고 했어요. 매번 북한 표현으로는 이 건건사사, 우리는 사사건건이거든요. 네.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단 22일 날 DSG, TTX 확장학교 운용수단 연습이 워싱턴에서 있고 네. 이제 사상 최초로 한미 대표단이 미 핵잠수함 기지까지 갈 거거든요. 네네. 아마 그때 모종의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건 22일에 확장 그렇죠. 억제 수단 예, 운용 예. 연습을 주목하고 그런데 계신 이제 거고. 지금 관건은 지금 프리덤 실드 이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이 있는 3월 중순의 훈련이 사실상 이제 대규모 훈련의 재개에 이게 첫 그 신호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북한이 대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해를 보면 예를 들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네. 그다음에 속초합 해상에도 미사일 발사했죠. 그다음에 확인은 안 됐지만 울산 앞바다 전략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본인들 주장으로는 500여 대 항공기 출격까지 시켰고 이제 그런 걸 포함을 할 거고요. NLL이나 MDL 군사분계선이나 NLL 인근에서 원점을 알 수 없는 교묘한 무력 도발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렇죠. 지난해는 이제 직접적인 무력 도발이라기보다는 네. 간접적인 9.19 합의를 위반을 했는데 네. 이제는 NLL이나 MDL이 여기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예. 민감한 지역에. 근데 우리 부분이 이제 압도적인 그 보복 응징 원칙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원점이 확인되는 그런 도발은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원점이 확인되지 않는 매우 교묘한 형태의 직접 도발도 우리가 이제 그 경계를 해야죠. 교묘하다는 건 예측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목함지뢰 도발 같은 경우는 사실 원점을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다음에 천안함 복침 사건도 원점을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은 충분히 우리가 막고 경계를 해야 되지만 북한도 이 생각이 없지 않는 한 네. 원점이 확인되는 고강도 도발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참고로 지금 보면 북측에선 방사포탄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우리 군 당국은 아까 한현희 기자 보도에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발표를 하고 있고 뭐 언론에서 좀 섞어 쓰기도 하는데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야포 미사일 방사포 다 포병이에요. 포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포탄은 장액을 터뜨려서 물리력으로 날아가게 하는 거고 네. 방사포나 로켓이나 둘 다 로켓 엔진을 씁니다. 근데 이제 미사일은 정교한 유도 장치가 있는 거고 방사포는 유도 장치가 원래 없어요. 네. 그냥 로켓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이 방사포의 구경을 늘리고 다연장을 네. 그리고 앞부분에 유도 장치를 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하고 구분이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600mm 정도면 미사일하고의 개념이 거의 희미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네. 오토바이가 있고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가 다연장이고 네. 방사포고 오토바이가 이제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오토바이에 이 자전거에 엔진을 달면 이게 오토바이인지 자전거인지 이제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나 특성상 오토바이의 성능을 못 내죠. 오토바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네. 그게 이제 방사포인 겁니다. 다연장 로켓. 오토바이와 또 자전거의 비유가 가능하겠군요. 네, 이해를 해주시기 위해 비유를 하셨고 자, 다시 한번 보면 북한이 지난 토요일 ICBM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이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에 따른 긴급 훈련이었고 기습적이었다. 자, 기습적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한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난해 9월 하순에서 10월 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 부대의 훈련을 7차례 현지 지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쏘는 북한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시험 발사가 아니에요. 실전 배치되어 있는 미사일들의 성능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열 사격, 검수 사격 이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본인들 편이 맞다면 새벽에 비상대기 지시를 했고 네. 오전 8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뭐 본인들 표현을 수표라고 사인을 했다는 얘기죠. 하달, 명령 네, 하달. 명령을 하달을 했고 그다음에 9시간 22분이 지난 5시 22분에 발사를 한 상황이고 이건 일종의 그러니까 북한 표현대로 훈련인 거고 김 위원장이 지난번 당중앙 군사위원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전쟁 준비를 해라. 네. 그다음에 인민군 훈련을 확대해라 그랬거든요. 이 두 개의 지시를 이행을 한 게 이번 ICBM 발사라고 보면 돼요. 네. 한 가지 여쭤보면 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기습 발사 훈련이라고 하기에는 글쎄 9시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전문가, 위원님 포함해서 우리 측 전문가들이 기술 수준이 미흡하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북한이 발끈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기습 발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북한 표현이 이런 거거든요. 오전에 충분히 안전 조치를 취했다. 그다음에 기상 여건을 고려했다. 네. 그다음에 남측의 정찰 자산이 내려앉는 걸 보고 썼다.
그럼 그게 기습 발사가 아니죠. 뭐 기상 여건이 허락돼야만 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쏜 데가 또 순환공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저 테리 이동식 발사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무게가 거의 150톤, 200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순환공항 바로 밑부분에 그 실리에 미사일 조립동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성 15형, 17형 다 거기서 조립하고 나와서 수백 미터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있는 거 다 알거든요. 네. 그럼 정말 기습 발사면 어디 산속으로 은밀히 이동하든지 동굴에서 쏴야 되는 거지. 매번 순환배영장 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북한 아주 궁색한 논리를 취하는 거고. 그러면 연료 주입 시간이 좀 길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기술 수준이 좀 낮다고도 볼 수 있는데 위원님 어떻게 두 개 다 합니다. 두 개 다. 왜냐하면 테리 저렇게 네. 저 무슨 우리 언론에서 가끔 뭐 세계 최대의 괴물 미사일 그러는데 그건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네. 미국의 미니트맨은 훨씬 작지만 저 성능을 구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액체 로켓은 어느 경우든 연료 주입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뭐 엠프라에서 미리 이 캐니스터를 만들어 놨다 그러는데 뭐 그랬다 그래도 시간이 너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의 변명은 오히려 기술적인 어려움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이틀 연속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거친 언사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담화문 가지고는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나올 텐데 하나는 김여정 부부장의 어떤 최근의 존재감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담화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담화문을 통해서 북한이 반박한 내용도 있고 또 그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반박할 내용도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화성 15형 발사에 대한 위원님을 포함한 군사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해서 억지 폄훼다라는 김여정 부부장의 발끈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다시 한번 재반박을 하신다면. 제가 보기엔 억지 변명이에요. 제가 보기엔 김 부부장이 네.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그 억지 아니면 조급함, 뭐 이런 게 있는 거 과대망상. 예를 들어서 기습 발사 아니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대위권 재진입 분명히 지난해 12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이랬거든요. 해보면 알고 두고 보면 알 거 그랬거든요. 해봤는데 고각 발사잖아요. 네. 두고 봤는데 고각 발사잖아요. 아직 못한 거거든요. 정상 발사를. 그다음에 탄두 재진입 보면 지금 2단계 김여정 말에 따르면 2단계 비행체와 탄두는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누가 써주고 그냥 읽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2단계 비행체 화성 15형은 2단이에요. 네. 그럼 2단 추진체는 탄두를 올린 다음에 바로 즉각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두랑 절대로 같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탄두를 올리고 뒤라면서 떨어지니까. 네. 그럼 김 부장 말을 좀 더 이해해서 탄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후추진차라는 게 같이 붙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탄두를 밀어 올리려면 네. 이 후추진차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분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 두 개가 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탄두는 고속으로 재진입하고 후추진차는 자유낙하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일본 영상을 보면 두 개가 거의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자유낙하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갖고는 재진입을 전혀 입증할 수가 없을 뿐더러 네. 탄두를 보면 이번에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때는 수직으로 떨어지면 탄두에 열이 균열하게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정상적인 재진입은 20에서 30도니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요 밑에가 뜨거워지거든요. 여기는 안 뜨거워지고.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초고속으로 회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입증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 제대로 말했는데 그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옆에서 써준 거 읽은 거죠. 사실은 네. 자기들의 궁색함을 드러낸 게 김여정 부부장의 변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억지 폄훼에 대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해서 조한범 위원님께서는 억지 주장과 조급함의 어떤 표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조급함에 관련한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한번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기회가 또 한 가지가 지금 보면 우리가 연병식을 전후로 해서 화성 17형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발사한 건 화성 15형이거든요. 자, 화성 15형 사실 북한이 갖고 있는 ICBM 중에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화성 15형으로 발사를 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화성 17형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고요. 네. 화성 15형은 2017년 11월 29일 날 이미 성공했다고 본인들이 얘기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그림이 준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난번에 샀던 이 화성 17형 네. 같은 경우는 보면 작년에 샀죠. 11월 18일 날 김대 네. 처음 나올 지난해 때. 11월. 예. 예. 보면 화염 처리를 못 해요. 그래서 화염이 321호 차량 밑으로 들어갑니다. 화염 처리. 예. 예.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것도 321호가 아니라 322호의 사진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이 손상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화성 15형을 보면 화염 처리가 됩니다.
차량 밑으로 화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화성 15형은 비교적 성공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번은 기술 개발보다는 네. 전략적인 도발에 더 가까운 거거든요. 이 일반적인 훈련 형태를 취해서. 그러니까 네네. 성공률이 높은 화성 15형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네. 이번에 화성 15형이 일반형이 있고 개량형이 있거든요. 개량형은 탄도가 훨씬 길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초기형이에요. 개량형이 아니라 예, 초기형이다. 초기형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해 하반기에 북한이 도발을 할 때 여러 가지 너무 쏘니까 과거에 노동이나 구형 그 재고를 소진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속초앞에서 떨어진 것도 구형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구형 이미 이제 효용 가치가 떨어진 초기형을 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한 가지 측면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재고 소진 측면도 추정해 볼 수 그렇죠. 있다. 만일에 성능 개발을 했다면 개량형을 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 달 보름여 정도 잠잠했던 북한이 군사 행동을 재개했습니다. 자, 위원님, 시기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16일에 국방백서가 발간됐는데 그 영향도 있을까요? 그것보다는요. 그동안은 열병식 준비에 주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매번 맞대응을 했는데 네. 1월 초에 아미타이거 우리 여단 스트라이크 여단 훈련을 했거든요. 1월만 해도 확인된 게 한미연합훈련이 3번 정도 있었고요. 예. 2월 1일 날 서해, 2월 3일 날 2번 한미연합훈련 했거든요. 근데도 2월 8일 전이었거든요. 북한에 대응이 없었어요. 근데 열병식이 끝나니까 이제 전략적인 도발로 미국을 압박하는 화성 15형을 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한미가 대응을 하니까 이제 지난해 패턴으로 돌아간 거죠. 이제 건건 사사건 대응을 한다고 그러니까 네. 이제는 한미가 뭘 하든 북한이 이제 신용을 보일 거예요. 우려스럽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9.19 군사합의 합의는 위반 안 했거든요. 9.19 군사합의 합의의 정신을 위반한 건 맞지만 네. 이 화성 15형이나 이번에 방사포는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께서 분명히 지난해 무인기 침투에 이후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9.19 군사합의는 북한에 유리하거든요. 깨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지금까지는 거의 2달이 무인기 침투에 2달이 지났지만 한미 훈련에 비해서도 대응이 없었고 별로.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 위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향후 북한은 매번 이제 무력시위나 도발하겠지만 과연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느냐 하면 언제 위반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9.19 군사합의와 관련한 얘기 나올 때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께서 오히려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게 우리가 먼저 9.19 군사합의를 언급하는 것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 9.19 군사합의에 대한 우리 측의 관리는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북한은요 명분을 안 따져요. 그 명분을 축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그냥 자기를 깹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측이 먼저, 그건 제가 보기에는 북한 태도로 볼 때는 그럴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동안 자기들이 이제 무한정 9.19 군사합의 위반에도 한국은 깨지 않을 거다, 못 깰 거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측에서 강경한 입장을 나가니까 이제 생각이 좀 복잡해졌죠. 그러나 9.19 군사합의는 지금 사실상 사문화돼 가고 있지만 그래도 남북한 간에 충돌을 막아주는 마지막 완충 장치거든요. 길 가다가 불황자가 담배 든다고 똑같이 불황자처럼 행동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 효력 정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최대한 안전장치로서는 이 효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열병식 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딸인 김주애와 함께 이제 존재감의 비교가 되면서 좀 거론됐었는데, 이번에 잇따라 담화문을 내면서 아까 위원님께서는 조급함의 표시라고 또 하시기도 했는데, 대남 대미 분야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김여정 부부장은 위상의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의 정치 문화에서 김정은으로 내려왔을 때는 직계로 갑니다. 김정은 자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은 옆에서 처음에 오빠의 의전을 수행하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2인자라는 얘기는 실무형 2인자인 거지 네. 본인이 실권을 가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김주애의 존재와 상관없이.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김주애가 나왔을 때 김여정 부부장이 뒤로 물러서는 건 지금 리설조도 안 나오거든요. 네. 김주애가 나오면 리설조도 옆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김주애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굳이 김여정까지 주석단이나 섞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비켜선 거지. 김여정은 본인도 이번에 말했거든요. 끝으로 위임에 따라 경고한다 그랬거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없으면 김여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적 실권이나 세력이나 전혀 뭐 리설주, 김여정, 뭐 암투설 그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등장이 부쩍 잦아지면서 또 일부에선
딸 김주애와 또 여동생 김여정을 앞세운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라고 분석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의전형, 실무형 수행자 역할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남 대미 관계를 관할하는 컨트롤 타워로 이동을 한 거죠. 그 역할에는 아무리 위상의 변함이 없고요. 네. 정치적 위상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김주애가 나서면 리설주도 그렇고 김여정도 그렇고 오히려 뒤로 빠지는 모습. 김주애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뭐 위상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갈등이 있거나 그건 북한 정치 문화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쉽게 말해 백두혈통이라고 하면 이제 김주애 같은 경우는 4대인데 직계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이제 김정은이 백두산 가면 옛날에는 김주애를 내세우기 전에는 김여정, 리설주, 김정은이 100마를 같이 타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모습은 안 나올 거예요. 이제 김주애가 나오면 김정은과 김주애가 중앙에 서고 엄마인 리설주까지 옆으로 빠지는 모습들이 나올 거거든요. 이번에 체육경기 관람할 때도 리설주는 안 나왔거든요. 김여정은 맨 뒷구석에 있고. 그러니까 김여정, 리설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주애를 띄우게 한 마케팅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김여정과의 관계, 리설주와의 관계, 그건 북한 문화에서는 정치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가계도만 놓고 봤을 때는 수평은 별 의미가 없고 특별히 없습니다. 아래 수직으로 좀 봐야겠다는 게 곁가지가 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온 위원님의 다음부터 북한 편으로 다 곁가지가 됩니다. 다 격가지가 됐다. 그럼 쉽게 말해 김여정도 격가지입니다. 격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자 제재 부분, 추가 제재에 대한 질문인데, 자, 외교부가 북한에 대해서 개인 4명,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우리의 의지를 아주 즉각적으로 했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네. 제재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최대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고 이미 우리가 제재한 그런 대상들도 대부분 이미 중복 제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 차원이지 실효적 차원은 어렵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재 만능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재는 유효하지만 제재가 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멈추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재도 좀 더 창의적이어야 되는 거고 북한이 아파하는 제재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미가 고민이죠. 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는 도와주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상징적 의지를 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게 북한에게 실적으로 아프다. 이렇게는 보기가 어려워요. 네. 자, 끝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사건건, 그쪽에선 건건사사로 이렇게 대응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작년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 상시적 도발까지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더불어서 지금 보면 ICBM 또 방사포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도발하는 측면도 하나 있는데 이렇게 좀 이를테면 미국을 겨냥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도발을 할 건지도 포함해서 질문드린다면 북한의 추가 도발의 형태를 좀 한번 큰 틀에서 예측해 본다면요. 지난해 했죠. 지난해 그러니까 가장 단거리가 많았고 네. 그다음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별로 눈에는 안 띄지만 영변에서의 재처리, 그다음에 농축, 고농축우라늄 확보, 네. 그다음에 대규모 항공기의 출격, 포병 사격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에 대응이었거든요. 네. 핵실험 카드는 쥐고 있으면서요. 그 핵실험을 당장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전략적 타이밍을 조절할 거고. 이제 남은 건 NLL 서해 분쟁 지역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MDL 육상에서의 북한의 무력 도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 압도적인 대응, 응징, 가중 보복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점이 확인되는 무모한 도발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NLL이나 똑같은 패턴보다는 네. 북한의 도발은 항상 굉장히 새롭게 도발하거든요. 그러니까 NLL과 MDL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죠. 네, NLL과 MDL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지점들 2월 22일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그리고 3월 중순에 자유의 방패 일정과 맞물려서 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조한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이죠. 5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방음터널 화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 불이 붙었던 트럭 운전자와 당시 상황을 지켜봤던 고속도로 상황실장이 그 대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수사가 시작된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자, 관계자들 신병 처리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경찰이 방음터널 화재 수사 뒤 처음으로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상은 처음 불이 난 트럭 운전자 그리고 당시 고속도로 상황실에서 근무한 상황실장입니다. 먼저 트럭 운전자는 지난 2020년에도 같은 트럭이 운행 중에 불이 나는 등 차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정비를 소홀히 해 참사를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트럭 운전자가 불이 난 뒤 주변 소화전이나 비상벨 등을 사용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실장의 경우 사고 발생 3분 만에 불이 난 것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사고를 키운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일 낮 1시 46분쯤 트럭에 불이 붙는 장면이 관제실 CCTV에 그대로 송출됐지만 상황실장 등 근무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분 뒤인 낮 1시 49분이 돼서야 근무자들은 순찰 직원을 통해 화재 사실을 파악했는데 비상대피 방송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후 상황실에서는 오후 2시쯤 안양 방향 터널 진입 차단 시설을 작동하려고 했지만 화재 탓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 역시 상황실이 늦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초 바라트럭을 소유한 폐기물 관리업체의 대표와 상황실 직원 등 3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방음터널 시공사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어 이후 처벌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충남 공주시 천안 논산 고속도로 남공주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병맥주 200여 상자가 쏟아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갓길과 2차로에 쏟아진 맥주병을 치우고 물청소까지 마치느라 4시간가량 교통체증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추월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쏠린 병맥주들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주택 2,700채를 소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던 남모 씨가 두 번째 영장 심사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실제로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60여 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1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첫 번째 구속영장 신청 때는 발부가 안 됐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겁니까? 네, 앞서 구속영장이 처음으로 신청된 것은 지난해 12월인데요. 당시에는 기각이 됐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기만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신문 태도나 사회적 유대 관계를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래서 이번에는 혐의가 더 뚜렷하게 소명되는 기간을 특정해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을 당시의 남 씨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세입자들 보증금 혹시 돌려주셨을까요? 변제 계획 이행하신 건가요? 지난번 영장 신청 때는 남 씨가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직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재계약 때는 돈을 올려서 받으라고 보낸 이후의 계약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 기간을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로 잡고 피해자와 피해액을 각각 327명, 266억 원으로 집계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신청 때는 지난해 상반기 남 씨의 건물들이 연달아 경매에 붙여진 이후 체결된 전세 계약으로 한정지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줄면서 피해자는 163명, 그리고 피해액은 126억 원으로 특정됐습니다. 네, 피해자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피해자들은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남 씨 구속을 환영하면서도 다른 공범들도 구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랫동안 범행을 함께해온 만큼 조직적인 범행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를 발판으로 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에 남 씨뿐만 아니라 공모자가 모두 구속되어 엄중한 처벌만이 이 재난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남 씨가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명해 첫 영장이 기각됐지만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경찰도 남 씨에게는 실제 변제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 씨 측이 진행했던 강원 동해시 망상지구 등 각종 개발 사업은 이미 대부분 경매나 신탁회사로 넘어가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 겁니다. 또 남 씨를 포함해서 공인중개사 8명, 중개보조원 25명을 비롯한 모두 59명을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 적용한 혐의 외에 지난 구속영장에 명시된 기간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사를 이어가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 씨 측은 부동산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부동산을 팔고 남 씨 사재도 내놓아 빚을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소통을 위한 인터넷 카페를 만들거나 법률이나 세무 조언도 하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찰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출석 거부를 놓고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 불법 집회 시위 38건과 관련해 박 대표에게 오늘까지 최종 출석 의사를 밝혀달라고 했고 응답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서 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먼저라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달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전직 장관들과 교수들 또 스포츠 기자들에게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돌린 골프채 판매 대행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10여 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는데 해당 업체는 오해가 있었다면서 경찰에 충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십 년간 일본 유명 골프채를 수입해 판매해온 국내 판매 대행 업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들에게 골프채 풀세트를 하나씩 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골프채를 돌린 대상에는 전직 장관 출신 여러 명과 대학 교수들은 물론 골프 담당 기자, 그리고 법 위반 대상자는 아니지만 연예인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들은 물론 이를 제공한 업체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직 장관들의 경우 골프채를 받을 당시에는 현직 장관 신분이 아니었지만 다른 곳에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를 제공한 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업체의 골프채는 시중에서 1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 사이에서 주로 팔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전직 장관들과 교수, 골프 담당 기자, 그리고 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업체 측은 YTN 취재진에게 조사가 진행 중인 건 맞지만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컨설팅과 강의를 해준 교수들에게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고 스포츠 기자에게는 체험을 위해 골프채를 빌려주고 돌려받았지만 전산 처리에 실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전직 장관에 대해서는 당시 근무하고 있던 조직이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업체는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찰에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소환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골프채를 받은 대상자가 더 있는지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응시생들의 성적과 이름, 성별 등이 담긴 파일이 어제 인터넷상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성적을 확인했다는 인터넷 게시물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실제 전국 15개 시도 학생 27만여 명의 성적과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내부 유출과 해킹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자료가 유출된 경로와 추가 유출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도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출 경로는 현재 조사하고 있고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정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등록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이 3개 대학의 정시 추가 합격자 마감 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4,600여 명 모집에 1,300여 명, 28.8%가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의학 계열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와 컴퓨터 과학과, 약학과는 최종 합격자 전원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베이비박스. 아직 2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국내 1호 베이비박스에 올해 들어서만 벌써 아기 12명이 맡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상당수가 출생신고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라 양부모를 만나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출생 신고 기준을 낮춰서 아이가 새 가정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반론도 상당합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갓난아기 2명을 한꺼번에 돌보는 봉사자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모두 지난달 태어나 부모의 보살핌이 한창 필요한 신생아들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교회 옆 이른바 베이비박스를 통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곳에 위탁된 아기가 올해 들어서만 12명입니다. 담요가 마련된 70cm 폭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데요. 문을 열면 안쪽에서 자동으로 소리가 울려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곧바로 나와 아이를 두고 가는 일을 상담하면 19은 경제적인 상황 탓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자신의 출산 기록을 남기는 걸 꺼리는 10대와 20대 미혼모들은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자립 준비들이 거의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준비 안 된 엄마들은 이제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입양특례법은 이렇게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아이들이 입양 절차를 밟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 106명 가운데 65명은 끝내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새로운 부모를 찾는 대신 보육원 등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친모의 신상 정보를 가리는 보호 출산제를 도입해서 미혼모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출생 신고 기준을 완화하면 양육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아유기를 오히려 부추긴다는 비판이 베이비박스에도 쏟아지는데 운영하는 단체 측은 태어난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것,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존재는 해요. 이렇게 법제도 행정 복지가 잘 되면 안 들어오겠죠. 전문가들은 친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경우 아이가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새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입양의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어린 생명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길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4,000명대로 지난해 6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국가감염병자문위원회가 현행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를 이달 안에 완화하는 게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먼저 자세한 발생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신규 환자는 4,324명으로 어제보다 6,000명가량 적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선 840여 명, 2주 전보다는 1,500명 정도 줄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 이후 34주 만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197명으로 200명대 아래로 내려와 석 달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9명으로 한 자리 숫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이달 안에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자문위의 공고를 토대로 이번 주 안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문위는 앞서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검사 양성률이 1월 초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우려됐던 신종 변이도 확인되지 않아 현재 시행 중인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위원 대부분은 국내와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고 신종 변이에 대한 감시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중국발 항공편 도착지 일원화와 입국 전후 PCR 검사 의무를 이달 중 종료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일부는 해외 국가에서 여전히 입국 전 PCR 검사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입국 전 PCR 검사 의무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지난달 초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입국 전후 PCR 검사 의무화, 항공편 도착 공항 일원화 등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중국 방역 상황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우려할 만한 새로운 변이가 발견되지 않자 지난 10일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또 한중 간 국제선 항공편 편수를 기존 주 62회에서 이달 말 주 80회, 다음 달부터는 주 100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변경하려던 개편안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개선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이 혜택 축소라는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자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항공이 국민적 공분을 산 마일리지 개편안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은 당초 오는 4월 1일부터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는 제도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 뉴욕 구간의 비즈니스석을 마일리지로 구매하려면 종전보다 3만 마일 가까이 더 필요해집니다. 장거리 노선 마일리지 혜택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방적인 마일리지 혜택 축소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졌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을 확대하고 보너스 좌석 비중이 높은 특별기를 운항하는 추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항공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것 같다면서 연이어 비판했습니다.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 못할 망정 국민들의 불만을 사는 그런 방법을 그러면서 이게 국민들에게도 유리하는 거라고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자세로까지 나온다? 저는 자세가 근본에서부터 틀려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한항공은 잇따른 압박에 개편안 시행을 연기하고 개선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마일리지 관련 수렴된 고객들의 의견을 통해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공제율과 적립률을 조정하고 마일리지로 구매하는 보너스 좌석 확대 규모도 기존 계획보다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노조 회계장부 제출을 두고 노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치주의를, 노조는 자주성 보장을 앞세워 첨예하게 맞붙는 모습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청과 하도급 노동자가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만날 수 있을까?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협상 대상이 되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둔 가운데 노동부가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선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에 사용자로서 의무를 부과하는데 다단계 하청이 일반화한 상황에서 어느 단계 하청까지 원청 교섭 대상인지 모호해 분쟁이 빈번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임금 체불이나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 분쟁까지 정당한 파업 대상이 되면 노조가 법률이 아닌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예외는 공동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을 우선한 대법 판례와 충돌한다고 말했는데 경영계 역시 수천 개 하청과 단체 교섭을 체결하라고 요구하고 파업 피해도 묻지 못하게 한 기업하지 말라는 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노조 회계 제출 요구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에는 노조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61개 산하 노조 가운데 60개가 장부를 냈는데도 정부가 자의적인 현장 조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이 쌓아온 산별노조운동을 지키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을 지키기 위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예정대로 환노위를 통과하면 4월 말 이후 열리는 임시회의에 상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노동계는 5월 대규모 투쟁을 예고해 노정 갈등은 더욱 격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부산, 대전을 뺀 14곳에서 물가가 5% 넘게 올랐습니다. 통계청의 지역경제 동향 조사 결과로 강원도가 6%로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제주는 5.9%, 경북, 충남은 각각 5.8%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오른 데다 원자재 가격도 상승해 외식비까지 오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국제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수입 액화 천연가스 LNG에 부과되는 세금도 1년 만에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LNG 수입분에 부과된 세금은 7조 8천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71.2% 늘었습니다. 세목별로 부가가치세가 6조 6천억 원으로 대부분이었고 개별 소비세가 1조 1천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네, 최대 2년 더 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 속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만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삶의 터전은 전쟁터로 변하며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геноциду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1년 전 푸틴의 이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끔찍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러시아가 쏜 미사일과 포탄으로 우크라이나의 아파트와 쇼핑센터, 극장 등이 차례로 무너져갔습니다. 사상자들은 셀 수도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두 나라에서 병사 각각 10만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민간인 희생자도 4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측 사망자만 12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estimated that more than 20,000 civilians and more than 100,000 Ukrainian military officers have been killed so far. 학살도 자행됐습니다. 러시아군은 부차와 이지움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을 고문 살해에 안매장했습니다. 고향을 등진 난민도 1,0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800만 명이 유럽 각국으로 탈출했고 우크라이나 내 유랑민 숫자는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Ну, у нас такая ситуация у всех, что у нас у всех кто-то остался в Украине, и другого варианта не будет. У нас семьи разорваны. 러시아는 최근 국경지대에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을 전진 배치해놓고 봄철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도 한치의 영토도 양보할 수 없다며 결사항전을 다지고 있습니다. Тримати ситуацію на фронті, готуватися до будь-яких ескалаційних кроків ворога – це пріоритет на найближчий час. 이런 가운데 국내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소한 1, 2년은 더 계속될 거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전쟁 1년을 앞두고 반인도주의적 범죄 등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선 설전이 격화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 전투력 약화를 위해 방위 산업, 에너지 등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The United States has formally determined that Russia has committed crimes against humanity. 해리스 부통령은 미넨 안보회에서 러시아군에 강간당했다는 우크라이나의 4살 소녀, 우크라이나 부차 주민에 대한 무차별 학살 의혹 등을 거론했습니다. 민간인 상대 대량 학살, 강간, 고문, 살인 등을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들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처벌받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발끈하고 나서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무력 충돌뿐 아니라 정치적 수단도 동원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며
러시아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을 지지하고 나선 데 대해 미국이 긴장 유발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격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전투력 약화를 위해 무기 지원을 차단하고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낌새에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 We have information that gives us concern that they are considering providing lethal support to Russia in the war against Ukraine. 미국은 러시아의 방위산업과 에너지, 금융기관, 주요 인사 등을 겨냥한 새 조치를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조만간 새로운 대러 제재를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규 제재에는 금융기관 보유 러시아 동결 자산 의무 보고, 무인기 등 지원, 이란 기업 추가 제재, 대형 차량, 전자 등 러시아군 사용 제품 수출 통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전쟁 1주년에 맞춰 더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주면서 제재 불참 국가들에 대한 참여 압박에 나섰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네, 그래서 기대를 걸었던 회의체가 있었는데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민회 안보회의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투기 지원을 거듭 촉구한 가운데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처음으로 전투기 지원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해결 방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던 민회 안보회의. 40여 개국 정상과 각국 외교수장 500여 명이 모인 세계 최대 규모의 안보회의로 열렸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최근 정찰 풍선으로 격돌했던 미국과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로 다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We are also troubled that Beijing has deepened its relationship with Moscow since the war began.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는 양국 주권국과의 일이라며 미국이 간섭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번 민회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촉구하는 다양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군대와 무기를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to increase and accelerate our military support to Ukraine quickly. The first and most urgent thing that the geopolitical Europe has to do is to arm Ukraine.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EU 차원에서 탄약을 조달해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What we have to do is to completely discredit aggression. That aggression can't have, benefits for you. It has to be with higher price so that, all. 우크라이나 키이우 시장은 다시 한번 전투기 지원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도 처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대지 미사일과 전투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은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게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확전을 우려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앞서 여야 하원 의원 5명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전투기 지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강진 발생 2주일째 수색과 구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강진 피해 11개 주 가운데 피해가 큰 하타이, 카흐라만 마라슈 주에서만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선 관련 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에서만 4만 1,000명 넘게 희생이 됐고 시리아의 사망자 약 5,800명을 합칠 경우 전체 사망자는 4만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1억 달러, 약 1,3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튀르키예 방문에 맞춰 이 같은 추가 인도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앞서 발표한 8,500만 달러까지 모두 1억 8,500만 달러를 튀르키예와 시리아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구호팀 일진도 돌아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사실상 생존자 구조 작업이 종료된 튀르키예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진으로 사망한 어린이들에겐 마지막 선물이 전달되기도 했는데 생존자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전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건물 잔해물 곳곳에 빨간 풍선이 꽃처럼 피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Bu etkinliğin amacı çocuklara son hediyem olmasını istedim. Bu Hatay'da hala hayatta olan çocuklara hediye dağıtıyoruz. 이번 지진으로 숨진 어린이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풍선에는 살아남은 어른들의 미안함과 애틋함이 채워져 있습니다. Ama bu meleklerimize de son görevimizi yapmak istedik ve onları anmak için böyle bir balon etkinliği yaptık. Her bir balonu bağladığımız zaman inanın kalbim o kadar acıyor. 튀르키예 하타이주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Bir ay yetseydi yani hiç bari insanlar tamam ölmüş olabilirler, şey yapmış olabilirler. Hiç bari cesetlerine yetişirlerdi bir mezar yerleri belli olurdu yani. 지진이 강타한 지난 6일 새벽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가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지만 일단 살아남은 사람끼리 의지하고 있습니다. Ve birlikte iyileşeceğiz demek istiyorum. Çünkü insanın tek başına iyileşmesinin pek de mümkün olmadığını düşünüyorum. Tek başına tedavi olmak çok zor. O yüzden birimiz diğerimizin elinden tuttuğu sürece bu bağın sökülmeyeceğine ve çözülmeyeceğine inanıyorum. 국제구조팀들은 구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속속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조팀도 현지 시간 18일 감사의 박수를 받으며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같은 날 프랑스와 인도, 타이완의 구조팀도 자국으로 복귀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지난 주말 튀르키예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던 우리 긴급 구호대 일진이 한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더 많은 생존자를 찾지 못했다는 안타까움 속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국길에 오르던 우리 긴급 구호대에게 튀르키예인들이 한국말로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우리 대원들도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영상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리나라가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1000km 떨어진 곳에서 대한민국 국제구조대가 공부선을 내밀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며 모범적인 자기희생을 하셨습니다. 뛰어난 구조견 2마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구호대원들께서는 목숨을 건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셨습니다. 오로지 잔해 밑에 갈려있는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영혼을 잔해 속에서 구하여 그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한국, 튀르키예 양국의 우호를 위해 오랜 세월을 바쳐온 여러분의 형제로서 여러분이 흘린 땀에 감사드립니다. 네, 군과 소방청,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등 총 118명 규모의 구호대 일진은 어려운 환경과 치안 불안 속에서도 밤낮 없이 구호 활동을 벌여 모두 8명의 생존자를 구해냈습니다. 그런 구호대의 노고를 위로하듯 9살 튀르키예 소녀가 한국에 보낸 감사 편지도 화제가 됐습니다. 튀르키예에 사는 휴세인 칸은 SNS를 통해 제한 유엔 기념공원 측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온라인 번역기를 활용해 한국어로 번역한 편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지만 약속합니다. 커서 좋은 사람이 돼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강진 피해 현장에서 대부분의 수색 작업은 마무리되고 지난 주말 교대한 우리 긴급 구호대 이진도 튀르키예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여러 지원 방법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전해지는 도움의 손길 속에 재난이 핥히고 간 상처가 조금이라도 빨리 아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성원 앵커가 잠시 소개도 했습니다만 강진 피해를 본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로 파견됐던 우리 해외 긴급 구호대 일진이 이진과 임무를 교대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일진 구호대는 현지에서 생존자 8명을 구출해내는 귀중한 성과를 내는데요. 일진 구호대장으로 튀르키예에 다녀온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원도연 튀르키예 일진 긴급 구호대장 나오셨습니다. 어제 오셨는데 이렇게 바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강진 이튿날인 7일에 이제 파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착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 먼저 네. 지금도 지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네.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튀르키예 안타키아에 현재 도착한 것은 네. 새벽 2월 9일 새벽이었습니다. 안타키아라는 도시는 튀르키예 남동부에 위치해 있고 또 시리아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는 한 24만 명 정도 되고요. 근데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이고 또 가장 구조 활동이 늦어졌던 지역입니다. 활동이 첫날 현지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온전한 건물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네. 붕괴된 건물 속에 가족을 잃은 주민들의 비명과 절규가 가득했습니다. 거리에는 집 잃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시민들로 가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예,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생존자들을 구출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으실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강추위도 닥쳤고 전기, 수도, 기반 시설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구호 활동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들었거든요.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예, 전기, 수도 그리고 또 끊긴 상황, 또 네. 그리고 추운 날씨 그런 것들도 문제였지만 우리 대원들은 사실 그런 상황은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구조활동 초반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는 네.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예. 많이들 아시겠지만 골든 타임이 72시간이라고 하는데 생존자 구조에 있어서 첫날 도착했을 때 2km를 움직이는데 3시간이 걸릴 정도로 일단 도로에 잔해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치우면서 이동을 해야 될 정도로 곳곳이 도로가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려워서 발을 동동 굴리고 또 구할 수 있는 생존자를 이러다가 구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대원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진 초기에 이제 구조가 난항이었던 이유를 여기서는 주로 날씨로 알고 있는데 도로 상황까지 포함해서 많이 안 좋았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가장 힘드셨다. 자, 여기서 또 생존자를 구조했다는 속보가 들려올 때마다 모두 한 마음으로 국민들도 응원을 했거든요. 모두 8명을 구조하셨는데 모두 8명 모두가 다 기억에 남으시겠습니다만은 좀 직접 소개해 주시죠. 구조 당시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네. 무너진 건물 안에 이제 갇혀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몇몇 생존자들은 비교적 좀 구조가 쉬운 위치에 있었고 또 몇몇 생존자들은 이렇게 샌드위치 같이 건물이 무너진 데 이렇게 있어서 이제 건물 안에 이제 파내려가서 그렇게 구조해야 돼서 한 서너 시간 넘게 구조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생존자가 다 소중하지만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구조자 생각이 많이 납니다. 가장 많이 나죠. 75세 남자분이었고요. 어르신이네요. 예. 우리 구호대가 현장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새벽 4시쯤 도착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 굉장히 피로한 상태였는데 짐도 풀기 전에 우리 구조대원들이 현장 출동을 하자. 그렇게 강한 의지를 보여서 대장님 마침 그때 당시 화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그냥 바로 가자고 해서 강한 의지를 보였고 그래서 출동을 결정을 해가지고 새벽에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고 또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시간 만에 생존자 반응을 포착했고 또 첫 생존자를 구조를 했습니다. 그때 희망, 기적, 용기 그런 단어들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한 사례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그 현장은 진짜 생과 사의 갈림길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생존자와 함께 망자가 같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그 우리 구호대가 구조한 여성분 하나는 1살짜리 아기와 같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기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 여성분은 부러진 뼈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그런 상태였는데 개방성 골절을 입었는데 그걸 우리 의료진이 긴급 처치할 때도 한마디 신음소리도 안 냈는데 아기가 이제 사망해서 나오니까 오열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절실히 느낄 수 있어서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생존자와 망자가 함께하는 그런 구호 현장에서의 모습을 지금 대장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아까 화면에 나오신 분은 1시간 반 만에 구하신 70대 남성분이었는데 지금 보면 구호되는 한국 분들이고 현장에는 튀르키예 주민들도 계셨을 텐데 한국어와 튀르키예어가 좀 이렇게 혼재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때 상황이 기억나세요? 그 첫날 상황은 네. 뭐 통역도 구할 수도 없는 예. 그런 상황이어서 그 소리를 그냥 그 한국말로 서로 소통은 안 되는데 네. 생존자한테 서로 소리 지르면서 확인해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는 네. 그 현지 분들이 그 뭐 한국에서 케밥집 하시는 분들도 가다가 이제 튀르키예로 돌아오신 분이 자원봉사자로 오셔서 현장에 직접 투입이 돼서 서로 소통하면서 구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의 손길로 기적적으로 생활한 분들이 계시고요. 모두 8명을 구조하셨는데 혹시 구출 후에 좀 연락이 닿거나 소식을 전해 들은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없고요. 근데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또 일부 분들은 퇴원하신 분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구호에서 생존자를 구출할 때마다 현지 주민들, 아까 뭐 자원봉사 오신 통역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 여기서는 뭐 형제의 나라를 많이 강조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말씀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은 네. 튀르키예 꼴의 NEE 꼴의 한국이 NEE? 최고라는 뭐 그런 말 많이 들었고 현지 그 주민들이 저희 활동을 지켜보면서 많이 격려해 줬습니다. 아까 공항 영상도 나왔지만 공항에서 저희 돌아올 때 그 공항 방송이 나오니까 모든 그때 사이프러스로 가는 항공기에 계셨던 분들이 같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다 일어서서 저희한테 박수를 쳐줬습니다. 저희 뭐 구조견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토백이를 비롯해서 많은 구조견들, 4마리가 갔는데 구조견들 모두 좀 발도 다치고 붕대를 감고 또 열심히 또 구조 활동을 같이 도왔습니다.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하면서 좀 위험했다거나 아찔했던 순간들은 없었나요? 예, 먼저 그 구조견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저 해태라는 구조견이 그 생존자 반응을 처음 포착을 해서 첫날 그 3명을 구조할 수 있었고요. 다들 보셨겠지만 현장에서 유리도 밟고 그래가지고 봉합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치료를 잘 받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뭐 추운 날씨 뭐 다 문제였지만 아마 그 현지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 우리 구조대뿐만 아니라 구호대뿐만 아니라 여진의 공포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첫날 우리 구조대 활동 현장에서도 그 여진이 있어서 이제 건물에서 추가 붕괴가 있을 수 있어서 막 이제 굉음이 나고 그래서 붕괴가 혹시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막 급히 대피했던 적도 있습니다. 귀국하는 마지막 날까지 여진이 계속됐고 현장에서 우리 대원들의 안전 또 한 명이라도 더 생명을 구조하겠다는 마음 그런 건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현지 튀르키예 당국과의 어떤 소통 과정은 원활했습니까? 저희 그 수경지라고 하는 저희가 그 텐트를 치고 있었던 곳에 현지 그 재난청 그 텐트가 같이 10동씩 같이 있었어요. 저희 텐트가 한 10동, 재난청 텐트가 10동씩 정도 있었고 그래서 같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그렇게 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현지 군 당국자들도 저희 그 수경지를 갖다가 한 7명 정도 배치를 해가지고 지켜주시고
그 튀르키예 당국자 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구호대원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적인 장면들도 있었고 생존자와 왕자가 함께 있는 장면들도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돌아와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모든 대원들이 그 향후 2주 안에 그 PTSD 검사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인 건강 검진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 네, 아까 대장님께서 튀르키예어로 꼬렌이 한국이 최고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다고 하셨고 아까 박 앵커가 전해준 그 튀르키예 분들의 말씀 속에 수십 명의 영혼을 잔해 속에서 구하며 다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셨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자 끝으로 하실 말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튀르키예에 계신 분들에게. 예, 그 가족을 잃은 정말 그 아픔이란 걸 현장에 보면서 네. 정말 지금도 다시 돌아가서 그 구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네. 정말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면 열심히 좀 앞으로 할 일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진도 그래서 지금 네. 가 있고요. 우리 정부는 좀 글로벌 중추국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의 폐허에서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좀 일어설 수 있었고 이제 우리 국격에 걸맞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난구호와 같은 기여가 진정성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부는 국제사회의 분쟁, 재난 이런 등에 대한 그 인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도 구조 당시 화면이 나가고 있고 시청자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장님 눈가에는 촉촉하게 눈시울도 붉어지셨습니다. 그동안의 한 14일간의 어떤 복잡한 생각이 한꺼번에 드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고 이진 구호대의 활동과 또 성과는 저희가 열심히 보도하겠습니다.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사전청약 최종 경쟁률이 15.1대 1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비춰봤을 때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고양 창릉지구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택지 규모가 크고 GTX A 노선과 가깝습니다. 이곳에서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일반 공급 평형별 최고 경쟁률이 나왔는데 추정 분양가 5억 원대 중반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 82.4대 1입니다. 사전 청약을 진행한 고양 창릉, 양정 역세권, 남양주 진접이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을 합쳐 27,153명이 몰렸습니다. 최종 경쟁률은 15.1대 1입니다. 주택시장 거래 침체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을 고려했을 때 선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 경기도 민간 분양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0.7대 1에 그치고 있습니다. 훨씬 높은 청약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고양 창릉 23.7대 1, 양정 역세권 7.4대 1, 남양주 진접이 6.2대 1 순입니다. 유형별 경쟁률은 나눔형 17.4대 1, 일반형 6.2대 1이었습니다. 기존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일반형과 달리 전용대출 상품이 제공되는 나눔형은 초기 자금 부담이 덜한 점 등이 인기 요인이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습니다. 나눔형의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 이후에 사업 시행자에다가 이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하락기에도 이제 거래 감소로 인한 판매를 못할 가능성이 이제 그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수자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0대가 22.6%, 30대 48.3%로 20, 30대가 70.9%를 차지했습니다. 40대 15.4%, 50대 이상 13.7%로 나타났습니다. 저렴하고 좀 시세 차익도 일부 누릴 수 있는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자산으로도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 부분이 이번에 이제 20, 30대가 많이 청약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30일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방학 되면 학교 도서관이 자주 문을 닫거나 관리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방학 중에 사서의 근무 일수를 제한하는 학교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산 문제로 자원봉사자를 두거나 아예 비워두는 건데요. 장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뱀에 대한 책을 찾는 아이에게 한 사서는 뱀 사육책을, 한 사서는 뱀 가죽공예책을, 한 사서는 뱀을 주제로 한 문학책을 권합니다. 미국 도서관 사서들이 한 아이의 성장을 돕고 성인이 된 아이가 결국 사서가 돼 도서관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의 그림책입니다. 장기라고 생각하고 사서는 이 공간을 알뜰히 운영하면서 정말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유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서 권수로나 사서 숫자로나 모든 것이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7년 차 학교 도서관 사서인 박시연 씨. 새 학기를 맞아 버릴 책이 이만큼 쌓였습니다. 장서 정리와 도서 폐기, 독서 동아리 운영까지 홀로 맡고 있지만 박봉도 잊을 만큼 보람을 느낍니다. 10년은 거의 열정페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사비로 연수를 받고 방학 중에 그리고 그 연수 받은 걸 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품도 심지어 제 사비로. 이 도서관의 왕. 만약에 사서 선생님이 없다면? 망할 것 같아요. 학교 도서관이. 하지만 사서나 사서 교사가 없는 학교 도서관이 더 많습니다. 예산 문제로 자원봉사자를 두거나 비워두는 겁니다. 서울과 대구, 강원 지역은 방학 중에 사서의 근무 일수를 제한하고 전남은 순회 사서 29명이 학교 482곳을 맡고 있습니다. 한 명당 16곳 꼴입니다. 사서가 근무를 하는데 도서관에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서는 교무실 가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마음이 엄청나게 자괴감이 옵니다. 도서관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우리의 열정이 다 무엇인가라는. 도서관의 3요소, 공간과 책, 사람. 해마다 학교 기본 운영비 3%를 책 사는 데 쓰고 있지만 사람에게는 권한도, 시간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으로 학생들의 책 읽을 권리를 저해하는 건 아닌지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 건설과 주민들의 갈등 연속 보도입니다. 풍력 발전기에서 일정하게 내뿜는 저주파 소음 때문에 정부는 주거 지역과 1.5km 떨어진 곳에 발전기 설치를 권고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피해는 주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거대한 풍력 발전기입니다. 정식 가동을 앞두고 있는 이 풍력 발전기. 그런데 이 마을과 가까워도 너무나 가깝습니다. 마을에 들어선 풍력 발전기 4대. 가까운 것은 민가와 직선거리로 30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시험 가동 중이지만 주민들은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소리가 밤에도 바람 불 때는 지붕 옥에서 막 메떡이 돌아간 거, 비행기가. 비행기가? 비행기가 돌아간 것 같더라니까. 양식장을 운영하는 한 주민도 바로 옆에 들어선 풍력 발전기 탓에 밤잠을 설칩니다. 풍속이 한 6에서 8 정도 될 때 그때 와보시면 사람이 서 있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왱왱 막 돌아가요. 공사 전부터 수도 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설명이나 동의서나 아무것도 받지 않고 무항군에서는 무조건 허가를 내줬어요. 여기 200m 거리도 안 되는 데다가 이렇게 씌워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환경부는 지난 2016년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 최대한 떨어져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남 영광 또 다른 마을도 같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풍력발전기 수십 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소음에 주민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아따 약들 다 먹는다는 게 저 소리 들어가니까 저 소리가 얼마나 안 되나 못 자. 신경 예민해갖고. 참다 못한 주민 163명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불과 300에서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풍력발전기에서 소음 피해 한계치인 45dB를 2배 가까이 초과한 80dB이 측정됐습니다. 조정위는 이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된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배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보상이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요. 그리고 그것을 막거나 하면 소송을 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있는 자들의 행포고 권력자들의 행포입니다. 강제력 없는 권고사항으로 이격거리를 명시한 환경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소음 속에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입니다. 우리가 곧 죽어버리겠지만 이제 애기들이 여기 살러 올 텐데 깜깜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검찰이 아난티호텔과 삼성생명 사이에 부정한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오전 아난티호텔과 삼성생명 사무실 등 10곳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앞서 2009년 아난티호텔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땅과 건물을 사들인 뒤 2달도 안 돼 삼성생명에 넘기고 2배가 넘는 차익을 챙겼는데 금융감독원이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고장난 중고차를 수리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지난 16일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엔진과 기어 등이 고장난 중고차를 사들인 뒤 수리한 차량이라고 당근마켓에 허위로 올려 피해자에게 차량을 팔고 대금으로 3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표를 쓰라는 반복된 말에 출근하지 않은 버스기사를 회사가 내버려 뒀다면 사측이 묵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A씨에게 버스키 반납을 요구했고 사표 쓰고 나가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일방적으로 노동관계 종료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20년 전세버스 회사에 입사를 한 A씨는 업무를 2차례 무단으로 빼먹었다가 사표 쓰라는 말을 관리팀장에게 반복해서 듣자 말다툼 끝에 이튿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WBC 대표팀이 연습 경기 2연승을 거뒀습니다. 곽빈의 완벽한 호투도 눈에 띄었는데요. 미국 애리조나에서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타 또 안타. 화끈한 타격쇼가 펼쳐졌습니다. 대표팀은 기아를 상대로 무려 19안타를 치며 12점을 뽑아냈습니다. 반면 투수진은 미끄러운 공인구와 완벽하지 않은 컨디션에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그 와중에 호투하며 빛난 건 곽빈과 소영준이었습니다. 투수진에서는 오늘 MVP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만큼 지금 너무 빨리 올라와서 이렇게 두산 2연승을 많이 시켰나? 아까 더가웃에서 내가 널 이래서 뽑은 거야 이렇게 좀 좋은 말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선발로 나가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이제 남는 보직에서 그냥 필요한 보직을 던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곽빈은 두산 이승엽 감독에게 받은 특명도 공개했습니다. 팔 빠지기 던져라. 네, 나라를 위해 팔 빠지기 던져라. 네, 그래서 제가 시즌은 어떠냐고 시즌 어떨까 하니까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박병호는 타석에만 서고 발이 빠른 최지훈과 박혜민이 대주자로 들어가는 작전도 진행됐습니다. 이제 이강철호는 KT, LG와 평가전을 한 뒤 국내와 일본에서도 연습 경기를 치릅니다. 3월 9일에는 WBC 호주전, 10일에는 운명의 일본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자기 본인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게 있으니까 올라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끈한 타격과 불안한 제구를 동시에 보여준 WBC 대표팀. 3월 9일 1차전 전까지 남아있는 연습 경기를 통해 전력을 가다듬을 예정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가 이번 주말 대장정에 막을 올립니다. 개막전 미디어데이부터 뜨거운 자존심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K리그1 12팀 감독과 대표 선수가 참석한 가운데 올 시즌을 향한 각오를 밝힙니다.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한 디펜딩 챔피언 울산의 홍명보 감독이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또 새로운 길을 저희가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올 시즌을 임할까 생각입니다. 올 시즌 역시 울산과 전북의 치열한 우승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 김상식 감독은 울산을 향해 강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최용수 감독님의 강원이 꼭 울산을 좀 이기고 좀 4강에 올라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상당히 지배할 정도로 이런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상식 감독이 너무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울산과 전북의 대표 선수 정승현과 홍정호는 양보 없는 설정과 함께 서로를 향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다른 팀들도 다 이기고 싶지만 다 이겨야 됩니다. 하지만 전북을 또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재밌네요. 울산을 3승을 거둔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이번 주말 K리그 개막에 앞서 열린 미디어데이에는 팬 200여 명이 함께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올 시즌 K리그 공식 인트로 영상과 40주년 기념 공식 주제가 다이나믹 피치가 공개되며 개막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은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한낮에도 4도에 머무는 등 종일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서울과 경기 일부, 영동 지방은 대기의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는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오후까지 제주도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오후 한때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4도, 대전 5도, 광주는 6도가 예상됩니다. 반짝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